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로서 보면 요즘에 이제 뭐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원금 이자, 원금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자도 지금 못 내가지고 뭐 사실 경매 처리로 넘어가고 이런 데들이 우후죽순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그게 좀 더 심화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질 것 같지는 않고, 뭐 창고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물류 창고업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뭐 이제 대형 창고만 공실률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소규모 창고들도 지역에 공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어요. 어쨌든 유통 쪽에서는 그렇다. 저는 이제 제가 뭐 늘 강조하는, 저는 택배 박사 윤성으로 항상 활동을 하니까 저는 다시 택배 산업, 그러니까 저는 생활 물류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대학교나 이런 데서 생활 물류 학과가 생길 거다. 그래서 난 거길 꼭 들어갈 거다. 거기 가서 강의할 거다. 나 데리고 와. 내가 왜 데려가? 근데 어쨌든 생활 물류 학이라는 건 저는 어쨌든 소비자와 화주사, 뭐 제조 이쪽을 연결하는 결론적으로는 딜리버리잖아요. 택배. 저는 이제 택배 산업으로밖에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택배 산업을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대한민국의 뭐 트렌드라든지 소비가 솔직히 거의 보여요. 왜냐면 택배량이 줄었다. 그렇죠. 택배량이 많아졌다. 막 이런 걸로 가지고서 많은 거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4년도에 들어오면서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느끼겠지만 경기 차감이죠, 사실. 그러면서 택배 물동량도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됐고, 물론 양쪽에 뭐 알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워낙 지금 두세 개 튀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당연시리 물동량이 쿠팡의 직배송제, 뭐 쿠팡 로지스트 아니면은 뭐 쿠팡 뭐 이제 총알 배송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물량은 현저하게 떨어져 나가고 있다. 근데 그나마 중국 기업 알리, 테무, 샤인 이런 데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물동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싸지만 상품을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뭐 퀄리티를 추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물동량 때문에 그나마 간신히 버티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뭐 CJ 대한통운 이런 데가 뭐 매출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택배사가 매출량이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일 텐데, 물통량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건데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24년도에 저는 택배 물류 시장만 딱 돌아봤을 때는 진짜 좋지 않은 암흑의 길을 시작을 했었다. 그리고 서로의 경쟁 구도 심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물류 시장, 택배 산업 시장이 이제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얘네한테 이거 잘못 보이면 물량 안 줄 텐데? 그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물동량을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계속 지금 눈치 싸움만 하고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다.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가 결론적으로 서로 뭐 단가를 인상한다, 뭐 한다 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다시 단가 경쟁으로 심화가 됐고, 한진 롯데 같은 경우는 새로 허브 센터를 오픈한 것처럼 메가 허브 센터들을 계속 오픈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메가 센터를 채워놔야 되니까 또 역시나 물동량 땡기기, 물동량 싸움으로 이뤄지고, 물동량 싸움은 결론은 또 가격 경쟁력으로 가고, 모르게 사람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택배 비용이 뭐 인상이 됐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택배 비용을 가지고서 또 다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24년도에 택배 산업 시장만 딱 봤을 때는 좋지 않다. 또한 택배 물동량을 보내고 있는 화주사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줄었고, 뭐 부도가 난다든지 폐업 처리하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결론은 그거는 뭡니까? 창고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24년을 회고해 보면 저는 어쨌든 100점 만점을 준다고 하면 한 40점. 택배 물류 시장. 박할 수밖에 없어요. 박하다는 건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박한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경기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밖에 순위를 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있어서는 참 되게 힘든 한 해를 진짜 걸어왔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너무 위험한 상태로 봐왔다라고 밖에 저는 그렇게만 생각이 드네요. 24년도는 그렇습니다. 또 분명히 여기서 또 하나 잠시 한번 광고를 좀 드리면 욕하지 마세요. 이걸로.
그냥 이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 박사님이나 제가 현직에서 실무에서 느끼는 몸소 체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100% 맞다라는 건 아니다. 개인의 생각이니까. 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뭐 역시나 이것도 우리의 생각이다. 2025년 상반기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물류에 대해서,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25년도 산업 전망을 감히 조심스럽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물류에 대한 학자로 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경제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24년도가 한 2.2%대 정도 성장했다라고 지금 뭐 정부 발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추이는 2%대 성장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국제 경제 성장의 둔화라든지 그다음 내수 회복이 미약함을 반영한 수치긴 하지만 2025년도는 어떻게 보면 24년도보다 전체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뭐 여기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가 정세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로 봤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 갖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충격을 받아갖고 지속적으로 수출입 관련에 대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소비세가 내수가 침체되면서 소비가 좀 둔화되는 형태로 나타나면 우리와 같이 유통이라든지 생활물류에 접하는 쪽 시장들은 분명히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뭔가 추이를 내놓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아마 정부에 계시는 사람들도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상황에 그냥 루틴한 상황이 아니고 뭐 달러를 인하한다, 뭐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인하한다, 이런 문제는 지금 아닌 상황이라 25년도를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보자면 올해보다는 최악의 상황, 정말 최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아마 줄도산 부도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버틸 만한 뭐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있겠죠.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유동성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게 진실인지 팩트인지는 뭐 지금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롯데 같은 대기업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밑에 영세한 기업들은 분명히 점점 더 힘든 문제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아무래도 지갑을 좀 닫고 고간을 무조건 채워놓은 걸 안 푸는 형태로 가다 보니 내년도는 소비자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감히 조심스럽게 산업 전망을 한번 해보자면. 산업 전망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망 이제 전체적인 거에서 그래도 이제 전문적인 게 있잖아. 유통 쪽. 유통 쪽에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콜드체인은 어떻게 좀 더 올해보다 좀 더 낮을 것 같다, 아니면 덜 할 것 같다. 제가 25년도 이커머스를 좀 감히 멀리 전망을 좀 해보면은,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은 기술 혁신이랑 소비자 행동의 변화가 가장 큰 한 해였고요. 그래서 25년도는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트렌드가 더욱 가속될 거다라고는 추이를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보면은, 첫 번째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의 정세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얼마 전까지 본 걸로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은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도하고 있고 그 시장의 리더로서 어느 정도 일동 볼륨은 우리나라 끌고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디지털화된 쇼핑의 습관이라든지 뭐 이커머스 플랫폼 등을 발전하는데 우리나라가 원동력으로 끌고 갈 거다라는 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바일 쇼핑의 지배력이 조금 증가되고 있다. 핸드폰을 통해 갖고 결제하거나 핸드폰을 통해 갖고 소비하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게 편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의 경험이 이제 증가되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플랫폼에 대한 뭐 UI라든지 UX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게 시장에 대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앱 내에서 빠른 결제, 그 다음에 뭐 빠른 상품 탐색, 뭐 이런 것들을 과정을 단축시켜서 소비자들의 알고리즘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뭐 이제 만족도를 높이는 시장. 그래서 모바일 쇼핑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게 저는 두 번째
내년도 트렌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I 기반의 대형 커머스가 부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024년도 2월에 아마존에서 그 생성형 AI 관련 루퍼스라는 것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생성형 AI란 예를 들어서 뭐 A 상품과 B 상품이 어떤 게 더 좋아?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답을 해준다거나, 내가 6개월 전에 예를 들어 뭐 라면을 샀는데 내가 어떤 라면을 샀었는지 그것 좀 알려줘 라고 하면 알아서 찾아주고, A 제품이 좋아 B 제품이 좋아라는 이런 것들의 소비자들의 기호를 아예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주는 생성형 AI가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소비자와의 경험과 소통 방식으로 개선해서 아마 이런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쇼폼, 요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백본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장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거다. 그냥 단순 쇼폼을 통해서 영상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영상 뒤에는 소비가 일어나도록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가 더 확대돼서 만들어질 거다라고 조심을 하고요. 그 다음 예상으로는 이제 구독경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구독경제, 뭐 LG전자에서 뭐 구독을 통해서 가전을 받는다던가 요즘 광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구독경제 시장이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확대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뭐 그 편의점 얘기할 때 퀵커머스 시장들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될 거다라고 전체적으로 한 대여섯 가지에 대한 이커머스 시장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 어찌됐든 이 시장을 위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AI와 뭐 빅데이터 이런 분석 기술들을 통해 갖고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방식들이 내년도는 더 극대화돼서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저나 우리 류 박사님이랑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할 그치. 건데, 저는 이제 어쨌든 여기 이제 류 박사님은 이제 교수님이고 하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온달샘 작은 물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택배 물류, 말 그대로 생활 물류학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는 뭐 택배, 그리고 판매자, 뭐 제조사, 요 정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주머니를 채워놔라, 최대한 현금 확보율을 해놔라.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로서 보면 요즘에 이제 뭐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원금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자도 지금 못 내가지고 뭐 사실 경매 처리로 넘어가고 이런 데들이 우후죽순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그게 좀 더 심화가 될 겁니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커지면 커지지 작아질 것 같지는 않고, 뭐 창고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물류 창고업을 하고 있지만 창고의 공실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예전에는 뭐 이제 대형 창고만 공실률이 늘어났는데 이제는 소규모 창고들도 지역에 공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평당 뭐 한 25,000원, 30,000원 정도 받았던 창고들이 지금 뭐 20,000원인데도 잘 안 나가요. 사실 그만큼 창고 안에다 채워놓을 수 있는 물건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알리하고 쿠팡하고 이제는 뭐 네이버, 풀피먼트, 뭐 CJ 대한통운 뭐 등등 대형 화주사들이 너무 이제 많이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소들이 죽는다는 뜻은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다 쫄쫄 맑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소비 패턴이 나오지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난번에 로지브리지에서 방송하면서 방송 나가서도 욕도 정말 많이 먹었지만, 택배 산업에 있어서 이제는 틈새 공략을 해야 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든 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을 무조건 찾아내야 된다라는 게, 사실 뭐 얼마 전에 그 어떤 포럼에서도 CJ 대한통운 주 7일에 대해서 이제 포럼장에서도 어떤 이제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선택이 바로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확고히 얘기하고 있는 주 7일이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뭐 이쪽 종사자로서 말하기에는 참 위험하고 나중에 이게 저한테 불리한 문제로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딱히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 갑자기 잘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순간에 확 바꿔버려. 그리고 나서 가보자 라고 하면 어느 누가 오케이 가보자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지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주칠이라는 상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보내줘야 된다.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찾아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저는 앞으로 25년도 택배 물류에서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상황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화주사들 그리고 제조사들 이런 사람들의 물량을 계속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공급이라는 건 결론은 판매잖아요. 그게 쿠팡이나 알리에서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중소에서도 이제 더 팔아내서 그 사람들이 현금화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 우리 택배사들의 분위기로 봐서는 좀 본사도 그렇지만 이 현직에 있는 종사자들도 아직까지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반발심이 되게 많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 주칠일이 될 것 같아요?